네, 이번에는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분인데요.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송원석입니다. 2020년에 제기했던 의혹을 좀 간략하게 일단 좀 먼저 추려 주시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하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MB 때는 0.4포인트, 박근혜 정부 때는 2.2포인트 정도 차이였는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5.2%포인트까지 해서 38배가 격차가 커졌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고 이게 하나고 또요. 예, 두 번째는 김현미 장관 답변한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 14%보다 훨씬 더 많이 42%에서 57%까지 그 상승한 내용이 동일한 한국부동산원의 다른 지표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평균 매매가, 중위 매매가, 매매 실거래가, 매매 평균 가격, 매매 중위 가격 해서 5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니까 42에서 57%까지 나왔다. 예. 그래서 14%라고 하는 김현미 장관 주장이 맞다면 나머지 5개의 지표가 잘못되었다는, 틀렸다는 것이냐, 아니면 조작이나 엉터리라는 것이냐. 예. 이 질문을 제가 드렸었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거는 주간 지표의 그 누적률이 월간 지표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주간 날씨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월간 날씨는 대체로 맑음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끔 했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너무 이상하다. 예. 라고 해서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크게 그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 내용하고 네. 의원님이 2020년에 제기했던 의혹의 상당 부분이 지금 중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첩이 아니라 그때는 의혹 제기 정도에서 네. 왜냐하면 내용을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네. 이것을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로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인이 됐다. 네네. 그 그래요. 당시에 이상하게 보였던 통계 수치들이 결과적으로는 네.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상당히 강한 회유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방정균 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방정균 수석께서는 KB 수치를 가지고 이걸 조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예. KB 시세하고 대비해서 조작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네. 부동산원에서 처음에 그 중간치를 내라. 그래서 원래 확정치만 나오는 것을 주중치를 내라. 그다음에 속보치를 내라 해서 그것이 새로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 냈는 주중치나 속보치가 확정치하고 달라지면 왜 달라졌느냐라고 이것을 추궁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한 거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작이라는 것이 KB국민은행 시세하고 대비해서 부동산원 시세가 낮으니까 이것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닌 거죠. 자, 주중치를 작성해서 미리 받아봤다라고 하는 게 통계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까, 의원님? 우리는 통계법 위반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통계법상 그 엄격하게 대외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사항을 중간에 주중치를 보고받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강남 4구의 주중치가 그 확정치하고 0.03%고 주중치 0.01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강하게 추궁을 했는데 네. 그것은 통계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그 사전 제공 누설 또는 목적의 용도로 사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항에 약간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예, 그게 좀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해석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죠. 예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에 그치고 한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네. 무려 94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무려 94차례라고 하는 감사 결과가 이것은 예외적이거나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조작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통계법 27조 4항 예외 규정에 적용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예외 적용의 대상이라면 예. 한두 번 정도 했으면 가능할 것인데 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왔던 몇 가지 사례 이러면 우리 라인 다 죽는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등등의 언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통계법에서 얘기한 예외의 대상조차도 아니고 네. 그야말로 집권 권력 남용에 의한 압력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국토부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네. 방정균 전 수석은 2019년에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에서도 그러니까 관련 내용을 파악을 해서 국토부에 압력성 발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하던 다시 말해서 청와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청와대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통계 수치를 직접적으로 보고를 할 리도 없을 것이고 네. 청와대에서 사전에 그 통계를 미리 보자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를 자기들은 부정해야 되는데 예. 그 부정이 안 되니까 중간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국토부에 얘기했다. 예. 책임 떠넘기는 거죠. 꼬리 자르기이고. 알겠습니다. 그 주택 통계 말고 가계 동향 조사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사 방식을 임의로 바꾸고 검증되지 않은 설명을 하도록 했다. 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방정균 전 수석은 가계 동향 조사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령이 개정이 된 거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가계 동향 지금도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일정 부분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 것이 그 당시에 표본 개편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네. 문제는 그 이후에 통계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나오니까 네. 자기들 그 2017년 5월 달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임명했던 황수경인가요? 통계청장을 네. 2년 정도 보통 가는 걸 1년 남짓 한 만에 바꿨잖아요. 바꾸고 난 뒤에 새로운 청장이 들어오면서 그 청장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 이런 명언을 남기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통계를 그렇게 왜곡을 시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당시 청와대에서도 앞에 나왔던 통계 수치하고 뒤에 새로 나온 통계 수치가 연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자기들이 했지 않습니까? 예. 통계 생명은 연속성이고 객관성인데 그걸 둘 다 침해를 하고 심각하게 훼손을 해서 대외적으로까지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외 국제기구나 외국에 대해서까지 대한민국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관련해서는 이게 소득주도 성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럼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통계와 관련해서요. 예. 직후가 아니고 예. 2017년 중간쯤이었죠. 이게 보통 최저임금이 보통 8월에 결정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7년 8월 정도에 최저임금이 급등 16.4%가 처음에 급등을 했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고용 통계를 보시면 2017년도까지는 연평균 30만 명에서 31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2018년 7월하고 8월에는 일자리 숫자가 5,000개, 3,000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2018년에 연평균은 10만 개 정도밖에 일자리가 안 늘어났거든요. 예. 3분의 1 토막이 줄어든 거죠. 예. 예, 그런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통계를 조작한 것이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분식 회계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계속 조작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쉽게 보여준다는 보면 거죠.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자면? 그 숫자들이요. 예. 소득 조사와 관련해서 예. 가계 동향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때 단절된 게 한 2번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 전후에 걸쳐가지고 단절이 돼가지고 2번 정도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정부 5년간에 쭉 시리즈로 뭔가를 분석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 방정균 전 수석은 조금 전에 또 어떤 점을 제기를 했냐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 요청서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국민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이 감사원 내부 규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 규정에 보면 수사를 요청한다는 사항이거나 아니면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 네. 감사원장이 결정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감사 결과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이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그 보고서를 공유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참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예, 뭐 조작의 추억이라는 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통계 조작의 결과 지표가 좋게 나타났다는 자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형사법 개정상 뭐 범죄자는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조작의 현장에 다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건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예. 지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소주성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잖아요. 아, 예. 이게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고용률이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통계 조작을 얘기하던 2018년과 19년 그 시점과는 대비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